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옛날부터 부부금슬이 너무 좋아도 자식이 안 생긴다고 하던가요?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자상한 남편, 다정한 시부모님, 뭐 하나도 빠질 것 없는 결혼 생활이었어요. 부모님 주선으로 소개받은 이 남자는 한눈에 딱 듬직해 보였죠. 만난 지 4번 만에 결혼을 결심하고 저희는 결혼식을 하였어요.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질 정도로 남편과는 아주 잘 맞았습니다. 맞선으로 결혼한 것이었지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러운 남자였죠. 그런 남편과 처음부터 취향, 성격 모두 비슷했어요. 사업하는 남편과 아이들의 과외 선생님인 저는 벌이가 넉넉하였기에 결혼을 하면 무조건 아이는 많이 낳자라고 합의도 보았었죠. 결혼 후 1년쯤 지났을까요? 저보다 늦게 결혼한 친구들은 하나둘씩 이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나가 살고 있는데 저희에겐 소식이 없었어요. 1년 정도 지나니 시댁에서도 궁금해하시는 눈치였고요. 특별히 눈치를 주시는 건 아니었지만 괜시레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가, 혹시 소식 없냐? 부담 주려는 건 아니고 너도 그렇고 남철이도 그렇고 아이는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혹시 계획 없니? 에이, 아니에요, 어머니. 궁금하실 만하죠.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빨리 남철 씨 닮은 아들 하나 낳고 싶은데.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너무 부담 가지면 또 생길래도 안 생겨. 그냥 마음을 편하게 가지렴. 우리도 재촉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아기 생각이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란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라. 다 때가 되면 아기 천사가 올 거야. 걱정 놓으렴.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노력해 볼게요. 아직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으니 곧 소식이 있겠죠 뭐. 시부모님은 혹여나 제가 부담을 가질까 조심스레 물어보았지만 역시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대답은 기다리고 있다 뿐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아이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쯤 4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결혼 5년 차가 되니 이제 나이도 어린 게 아니라서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남편과 전 난임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저것 검사를 통해 알게 된 결과로는 다행히 저희 둘 다 임신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였죠. 이 말을 들으니 더욱더 착잡하더라고요. 차라리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고 임신 시도를 하면 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 더욱더 착잡했죠. 병원에선 조금 더 기다려보던지 인공수정 혹은 시험관 시술을 권했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 시술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둘 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우리 둘 다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조금 늦게 오려나 봐. 그때까지 우리 신혼이라고 생각하고 즐기자. 친구들은 하나둘씩 둘째 낳고 셋째 낳는 친구들도 있는데 난 첫째마저 안 생기니 너무 초조하고 불안해서 그렇지. 괜찮아. 오히려 아무 문제 없다니까 난 마음이 놓인다. 자기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애 낳으면 평생 애 뒷바라지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지금을 조금 더 즐기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자. 난 아이도 좋지만 자기가 더 중요해. 알겠지?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 자기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마워. 나도 조금 더 마음을 편안히 가져볼게. 그래, 자연 임신 시도하면서 조금 기다려보자. 결국 자연 임신을 시도해보기로 하고 저희는 시술을 미뤘어요. 저희가 임신이 너무 간절한 걸 알다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흑염소즙, 몸이 따뜻해지는 한약 등 저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죠.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면 괜스레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요. 아가야, 이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인데 우리 친구 며느리가 이거 먹고 임신했다더라. 미연이 너도 이거 한번 먹어보렴. 어머,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어머니 돈 많이 쓰셨겠어요. 감사합니다. 꾸준히 잘 먹을게요. 아무 문제도 없다는데 왜 안 생길까요? 원래 늦게 오는 사람도 있다더라. 너희가 부부금술이 좀 좋니? 그냥 좋게 생각해.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네 몸이 우선이다. 너 마음 편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대로 둘이 살아도 우리는 괜찮으니까 정말 부담 갖지 말렴. 알겠지? 그니까 스트레스는 너도. 시어머님은 말만이라도 애가 없어도 괜찮다. 둘이 살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아이 문제 빼고는 정말 가정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결혼 기간 내내 너무 행복했죠. 그리고 시간은 또 속절없이 흘렀어요. 자연 임신을 기대해 보겠다는지도 몇 년이 흘렀네요. 이때는 거의 임신을 포기한 상태였고요. 이쯤 되니 둘이 살아도 괜찮겠다 싶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무렵 남편 동생, 즉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말했어요. 남편과 나이 차이가 좀 났던지라 언제 이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죠. 하지만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말한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저 결혼할 여자 생겼어요. 이번 주 중으로 인사시킬게요. 아, 그리고 엄마, 손주 생겼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에그머니나 임신을 했다는 거냐? 아니, 산모는 괜찮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아유, 좋아해야 하니 말아야 하니? 에이, 요즘 뭐 혼전 임신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이번 주 중으로 데리고 올게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아마 엄마 마음에도 드실 거예요. 어머, 도련님 축하해요. 정말 경사해요, 어머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손주라뇨. 우리 도련님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언제 연애를? 에이, 쑥스러워요, 형수님. 죄송해요. 순서도 안 지키고. 그래도 형수님이 축하해주니까 너무 좋은데요? 잘 살겠습니다. 시동생이 말한 사실은 혼전 임신을 했다는 것과 그래서 곧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 누구보다 축하해 주었죠. 그리고 저희 집의 첫 손주였기 때문에 어머님은 당혹감보다도 기쁨 먼저 내비치셨고요. 저 역시도 저희가 못하는 효도 시동생이라도 해주니 고맙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소개해준다며 데리고 온 날이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제 동서가 될 사람이니 너무 잘 지내고 싶었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유난이라고 합니다. 남진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유, 어서 와요. 아유, 곱기도 해라. 여기는 남진이 형수. 그리고 남진이 형이고, 얼른 들어와요. 밖이 많이 춥죠?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남진 씨한테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형수님이 집에 참 잘하신다고 꼭 뵙고 싶었어요. 아, 어머, 그래요? 반가워요. 우리 도련님이 밖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너무 감동인데요. 어여 들어와요. 너무 궁금했어요. 첫 만남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성격도 외모도 모든 것이 다 무난했어요. 아직 임신 초기라 그런지 임산부 티는 안 났지만 그래도 시동생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렇게 식사 자리는 시작이 되었고
본격적인 시동생의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죠. 배가 나오기 전에 식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시어머니는 말씀하셨고 그렇게 진행이 되기로 하였어요. 그래도 난이 배 나오기 전에 결혼해야 하지 않겠니? 그래야 사돈댁에도 면이 서지. 난이도 배부르면 힘들 텐데. 네, 그래야죠. 난이랑 상의해 볼게요. 그리고 난이랑 저도 빨리 합치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배 많이 나오면 힘드니까. 그러게요. 요즘 입덧도 좀 심해져서 걱정인데 날짜는 차차 상의해보고 제일 빠른 날짜로 잡아야겠어요. 그리고 전 예전부터 시동생이 결혼하면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는데 그 선물 얘기를 꺼냈어요. 이왕 필요한 거 사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본인들이 원하는 선물을 사주고 싶었거든요. 동서와 시동생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너무 결혼 축하해요. 아, 그리고 뱃속의 아기도 너무 축하하고요. 결혼 선물로 뭐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받으신 거 있나요? 에이, 형수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그래도 가족 모두 이렇게 환영해 준 게 가장 큰 선물 같은데요? 에이,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전부터 남철 씨랑 얘기했던 거예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결혼 선물이니까 편하게 말해봐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서는 혹시라도 도련님이 거절을 할까봐 딱 잘라 말을 하였습니다. 저도 이왕이면 동서가 필요한 걸 사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이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선물 얘기가 오고 갈 때 전 아무렇지 않았지만 남편은 좀 어두웠어요. 아, 그럼 건조기랑 세탁기 해주실래요? 요새는 세트로 많이 한다던데. 너무 무리인가? 그래도 저희 남진 씨가 하나뿐인 동생이잖아요. 네? 네, 그럼요. 세탁기랑 건조기 같이 해드릴게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선물해 보겠어요. 그럼 받으신 모델이랑 금액 알려주시면 바로 계좌로 입금해 드릴게요. 너무 축하드려요, 도련님. 그리고 나니 씨, 앞으로 우리 잘 지내봐요. 아, 너무 비싼데. 아니에요, 형수. 그냥 조그만 거나 해줘요. 세탁기랑 건조기는 무슨. 진짜 괜찮아요. 차라리 다른 거 해주세요. 아이, 비싸기가 뭐가 비싸. 원래 형제들이 이 정도는 해주는 거야. 나야 뭐 외동이고 하니까 형제가 없지만 자기네 형이랑 형수 잘 나간다면서. 이럴 때 손윗사람 놀이 해보는 거지. 안 그래요? 감사하게 받을게요. 남진 씨는 뭘 모른다니까. 살림은 내가 하는 건데. 아이도 태어나면 얼마나 세탁기 쓸 일이 많은데. 아, 그리고 말 편하게 놓으세요, 형님.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형님, 감사합니다. 결혼 선물 치고 가전 하나는 해줄 생각이었지만 2개를 세트로 사달라고 하니 너무 조금 당황했지만 제가 해주기로 한 거였고 저 역시 도련님께 이럴 때 선물하자는 생각으로 통 크게 선물 준비를 하였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의 말투를 보고 그다지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원래가 그러려니 하시는 분이니 뭐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당황한 건 도련님이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기분이 안 좋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자기 왜 그래? 아까부터 표정이 좀 안 좋던데 혹시 나니 씨 때문에 그래? 그냥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 그렇지 뭐. 아니,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닌데. 물론 그거 이상으로 해줄 수 있지. 근데 남진이랑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게 좀 그러네. 에이,
도련님도 괜히 우리 앞에서만 그런 거지. 좋게 생각해. 난 뭐 솔직한 느낌이어서 보기 좋더라. 내숭 부리는 것보다 낫지 뭐. 그나저나, 자기 정말 괜찮아? 기다리는 아기가 우리한테는 안 오고, 결혼도 안 한 남진이네한테 갔으니, 자기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 아니야. 뭐 솔직히 어머님께 죄송했었는데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 도련님네가 대신 손주 안겨드리면 오히려 어머님도 좀 나으실 거야. 내 마음 헤아려주는 건 당신밖에 없네. 고마워요. 자기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상상도 하기 싫다. 우리한테도 곧 올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난 누누이 말하지만 네가 먼저야, 알겠지? 그리고 남진이 선물 고마워 정말. 늘 내 마음 먼저 헤아리는 남편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이 과외 선생이다 보니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어서 제가 어머님을 도와 결혼 준비를 도와주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동서는 어머님이 해준 예물을 가지고 도련님이랑 크게 싸우기도 하였죠. 다행히 어머님은 듣지 못하셨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있든 말든 싸움을 했으니까요. 아니, 예물 이게 뭐야? 어머님 너무 센스가 없는 거 아니야? 아, 남들은 명품을 세트 발휘로 해준다는데 겨우 다이아 세트? 뭐? 너 솔직히 한 게 뭐가 있냐? 임신했다고 하고 지금 네가 뭐 하나 해온 거 있냐고. 내가 말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네. 지금 나 아무것도 안 해온다고 무시하는 거야? 자기네는 형편이 되잖아. 나 무시하는 거야, 어머님?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주시지. 아, 그만 좀 해. 형수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 아, 죄송해요, 형수. 요즘 결혼 준비로 난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발이 안으로 굽는 건 아니지만 정말 보자 하니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위아래도 없고 누가 있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동서의 입장만 표명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쩔쩔매는 도련님도 안타까웠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 제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저도 참았어야 하지만 어머님의 선물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동서, 아무래도 어른이 해주신 선물을 가지고 도련님한테 마음에 안 든다는 둥, 친구들이랑 차이 난다는 둥,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네?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남진 씨랑 얘기할 문제니까 형님은 신경 끄세요. 그리고 형님 같으면 화 안 나겠어요? 아니, 이 집 자식을 내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데 다이아 1캐럿이 뭐예요? 아, 참나. 남들은 명품 가방에 팔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팅해준다는데 이건 뭐 홀랑 액세서리 세트? 아, 진짜 어이없네. 아니, 형님이 봐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 안 하게 생겼냐고요? 아, 동서, 솔직한 거랑 무례한 거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어머님이 집도 해주시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신 것 같은데. 집은 기본이죠. 아, 참나. 가방 사주실 거 아니면 저한테 상관하지 마세요. 이건 저랑 남진 씨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애 기이한 집 힘들게 배에 품고 있는데 감히 저한테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형님이 더 잘 알 텐데요. 아무튼 이 얘기는 그만해 주세요. 너? 말 그만 못해? 이게 어디서? 아,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그만 가자. 너 나랑 따로 얘기해. 형수님, 저희 가볼게요. 죄송해요. 기가 막혀 입이 떡 벌어졌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솔직하다 뭐하다 하지만 어른의 선물을 하찮게 여기는 것도 모자라
저한테 또박또박 말대꾸하는 모습을 보니 말이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동서가 시집 올 때 많은 걸 해왔냐고요? 아닙니다. 전혀 정말 못 만났어요.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동서는 모아놓은 돈도 없다고 하였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직업적으로 차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도련님은 세무사거든요. 그런데도 모자라 처음부터 돈 하다니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동서는 절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선 상냥하게 굴었지만 저와 단둘이 있을 땐 말만 놓지 않았을 뿐이지 친구 그 이상으로 절 대했죠. 도련님의 결혼을 정말 말리고 싶었지만 제가 지난번 뭐라고 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러려니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동서와는 11살 차이가 나고요. 어른인 내가 참자 했네요. 그리고 시댁에서 밥을 먹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도련님과 동서는 크게 한바탕한 얼굴이었습니다. 동서, 요즘 입덧은 어때? 동서가 갈비찜 좋아한다고 해서 갈비찜 했는데 좀 먹을 수 있으려나? 괜찮으면 좀 먹어봐봐. 아, 요즘 입맛이 통 없네요. 결혼 준비할 것도 많고 그리고 입덧도 있다 없다 하는데 아, 형님은 모르시려나?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 형수님, 죄송해요. 얘가 어려서 좀 철이 없어요. 형수님이 이해해 주세요. 그래, 새아기는 말조심 좀 해야겠더라. 뜻이 어떻든 간에 상대방이 조금 불쾌할 수도 있잖니, 안 그러니? 조심하렴. 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그냥 입덧 한 번도 안 해보신 형님이니까 그런 건데. 죄송합니다, 형님. 앞으로 주의할게요. 동서의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걸 참았어요. 아이 문제는 좀 면역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입덧 소리에 할 말을 잃었죠. 그리고 동서의 말투가 뻔히 저를 약오르게 하는 것 같아 화도 났네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동서의 말투를 알아채고 따끔히 혼내주셨지만 얼마나 절 무시하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기분이 나빴어요. 그날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지나갔고 그 일이 있은 후 동서를 만나는 게 스트레스가 되었죠. 앞으로 평생 볼 사이인데 저런 인성을 가진 동서랑은 진짜 아닌 것 같다 싶었고요.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전 그 스트레스를 뒤로 한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애들 입시 과외를 하고 있다 보니 나름 바빴죠. 선생님 갈게. 내일까지 모의고사 문제 틀린 거 풀어놓고 지난번에 틀렸던 거 또 틀리면 안 된다. 이건 네가 집중을 안 해서 그래. 네. 아, 쌤. 너무 어려워요. 내일도 오시는 거예요? 아, 그냥 다음 주에 오시지. 저 할 거 많은데. 이거 문제 어려워요. 어려운 걸 풀어내야 네 문제가 되지. 까분다. 내일까지 풀어놔. 선생님, 내일 이 시간에 올 거야. 선생님, 진짜 간다? 그렇게 학생과 인사를 하고 집에 가려고 현관대문을 나오는데 어디서 익숙한 소리가 났어요. 뭐지? 하고 뒤돌아보니 저를 앞질러 지나가는 동서였죠. 그리고 그 옆에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가는 모습이었고요. 너무 놀라 숨었네요. 남동생인가 싶어 몰래 뒤를 밟았는데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더군요. 홀린 듯 그들의 뒤를 밟았습니다. 평생 심장 떨리는 일은 해본 적 없는 저지만 이번에는 뭐에 홀렸는지 동서 뒤를 밟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카페에 들어서는 동서네를 뒤따라가 몰래 뒤 테이블에 앉았죠. 충격 그 자체였어요. 딱 봐도 엄청난 사이였거든요.
서로 케이크를 먹여주고 부둥켜 안고 난리 사진을 못 찍은 게 아쉬웠죠. 아유, 괜찮다니까. 어차피 그 오빠는 지인 줄 알아. 아니, 좀 가방이나 이런 것 좀 사달라고 했더니 결혼하고 사준대잖아. 아우, 짜증나. 하여튼, 야, 한 건 크게 물었으니까 무조건 반띵이다. 내가 입 안 다물면 너도 어차피 끝나는 거야. 알겠지? 협박하네, 이게. 애 아빠가 그러면 되겠어? 하여튼 한 건 하고 끝내야지. 그 집 얼마나 숨 막히는데. 다들 고리타분해가지고. 듣고 있는데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가 아는 동서가 맞는지 어차피 대바라진 건 이미 알았지만 저러고 돌아다닐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손발이 벌벌 떨리고 이걸 어찌해야 하며 불쌍한 도련님 생각에 아찔했어요. 그리고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동서와 그 남자의 뒤를 계속 밟았습니다. 시간이 되니 동서랑 헤어지는 남자를 뒤쫓았죠. 그리고 무슨 용기가 나서인지 앞장서 다그쳤어요. 그 남자는 너무 놀랐는지 순순히 불더라고요. 둘 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안녕하세요? 저 유난희 씨랑 가족으로 엮일 뻔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쪽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든지 말해줄래요? 뭐가요? 지금 뭘 듣고 와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해요. 전 드릴 말씀 없습니다. 너 콩밥 먹고 싶니? 둘이 쌍으로 깜빵 가기 싫으면 이쯤 불어. 너한테 피해는 안 가게 할 테니까 당장 부르란 말이야. 그 남자가 한 말은 아주 대단했죠.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였고 실수로 인해 애가 생겼다고 했지만 그 아이는 사실 지금 남자의 아이였고 제 시동생이 세무사인 걸 알게 되고 한몫 단단히 뜯으려는 심보로 시집을 오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챙겼을 때 제 시동생과 이혼을 할 계획이라고도 말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바라지고 어린 줄만 알았는데 아주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전 이 말을 전부 녹음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동서한테 알리는 순간 남자까지 쌍으로 묶어 콩밥을 먹인다고 협박을 하였죠. 이렇게 끔찍한 것을 어떻게 하면 똑같이 당하게 할까?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 왔어요. 곧 명절이었거든요. 전 철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주 망신을 제대로 당하게 해주리라고요. 예비 부부가 될 뻔한 시동생은 명절에도 예비 동서를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애를 보니 심장이 철컹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끔찍했거든요. 형님, 혼자 고생했겠네요. 제가 좀 거들어 드릴까요? 제가 hul몸이 아니라 입덧이 좀 심할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 좀 도와줄래? 나물부터 묻혀줘. 내가 묻히는 건 알려줄 테니까. 어머님, 저희한테 맡겨두시고 쉬세요. 전 그렇게 어머님을 거실에 모시고 남편과 시동생도 거실에 가만히 있게 내버려뒀죠. 저에겐 다 생각이 있었거든요. 나물 한 번도 안 묻혀봤는데? 그리고 저 입덧 심해서 이런 거 잘 못해요. 아시잖아요. 이거 말고 딴 거 없어요? 나물 묻히는 게 뭐가 어때서? 남들 다 가지는 애 가졌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얼른 묻혀. 소금 넣고 깨 넣고, 알겠어? 아니, 까마귀 고기를 삶아 드셨나? 못한다고요. 오늘따라 왜 이래? 임신을 해봤어야 알지, 안 그래요? 아유, 말 안 통해. 애초부터 우리 집에 한몫 챙길 목적으로 들어왔으니
저에게 이렇게 대하는 게 이해가 갔네요. 몰상식하기도 짝이 없는 인간의 얼굴을 보고 말하자니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한편으론 너 진짜 오늘 잘 걸렸다 싶었고요. 그리곤 계속 이어나갔어요. 전부터 임신 가지고 되게 유난이네. 동서는 임신 얘기 말고는 내세울 게 없나 봐. 얼마나 본인 주제가 그러면 그러겠어. 안 그래?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가 붙이고 있던 육전을 집어던지며 말하더군요. 아주 천성 자체가 글러먹은 인간이었어요. 지가 뭘 안다고? 8년간 애 하나 못 낳은 게 무슨 형님이야. 내가 꼴에 형님 대접해주니까 진짜 뭐라도 된 줄 아세요? 정신 차려요. 뭐? 정신 차려? 정신은 네가 차려야 할 것 같은데 네 뱃속에 그 누구씨인지도 모르는 애 달고 이러고 싶니? 정신머리가 왜 그래? 뭐라고요? 아, 형님, 본 모습이 나오는군요. 누구씨라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 남진 씨 애 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닥쳐. 남의 애인지 누가 모를 것 같아? 이 녹음 들려줘야 되겠어? 네가 무슨 수로 우리 착한 도련님을 꼬셨는지 몰라도 천만 다행이지. 너 같은 거 우리 집 식구 될까봐 정신이 아득했는데 나이도 어린 게 어쩜 그리 쓰레기처럼 살아? 정신 똑바로 차려 이년아. 제 말을 듣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 여자였네요. 그리고 저에게 무릎을 꿇더군요.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이렇게 쉬운 무릎이었다니. 일단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네? 거실에 남진 씨가 다 듣겠어요. 제발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형님. 형님? 입 안 다물어? 소름 돋으니까 그 형님 소리 집어치워. 그리고 지금 네가 이런다고 해결될 게 아니야. 이미 거실에서 다 보고 계셔. 전 홈캠을 살짝 설치해놓고 지금 있는 모든 상황을 거실 TV로 생중계를 켜놨죠. 거실에선 인기척 또한 없었어요. 전 거실에 나갔습니다. 충격을 받은 시동생과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이었죠. 그리고 전 거실에 나가 정확한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어요. 도련님에겐 너무 잔인했지만 그래도 결혼 직전 이런 일이 일어나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들으셨죠, 어머님 도련님? 저도 많이 놀랐어요. 그래도 이 결혼 정말 아닌 것 같아서요. 도련님이 충격이시겠지만 현실이에요. 죄송해요,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미안해, 여보. 당신한테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말하게 되었네. 이 나쁜 것! 남의 씨를 베고 와서 우리를 농락해? 이 더러운 것! 참말로 다행이다. 너 같은 거 며느리들의 생각에 아주 착잡했는데 우리 조카가 검사야. 내가 널 가만둘 줄 알아? 우리 불쌍한 남진이 신세 조질 뻔한 거 가만 안 둔다, 알겠어? 발칙한 거 같으니라고. 어머니, 오해세요. 그게 아니라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빠, 내 말 좀 믿어줘. 아, 기가 막혀. 너 지금까지 받은 거부터 시작해서 다 가져와. 그리고 가만 안 둘 줄 알아? 네가 감히 우리를 농락하고 무사할 것 같았어? 오빠, 아니야. 알잖아.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오해라고. 형님이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서 그러는지 나만 믿어야지. 그만해. 그리고 이 집에서 얼른 나가. 그나마 뺨이라도 맞고 싶지 않으면 너 내가 뱃속의 아기 때문에 참는 줄 알아. 안 그랬으면 벌써 뺨 한 대 날아갔어. 알겠니? 그리고 그 애를 낳아 키울 거면 내면을 좀 가꾸렴. 죄 없는 네 아기가 불쌍하니까. 도련님과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었고
동서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죠. 어머닌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고, 실제로 법으로 다스리겠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도련님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쓰였지만 도련님이 오히려 저에게 사과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도 함께요. 결혼을 준비하며 사치스러운 동서 때문에 정말 많이 참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구제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 마음 편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지만요. 저희 집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더욱더 끈끈해졌어요. 형수, 고마워요.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형수도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죠? 다음에 결혼할 여자가 생긴다면 형수 먼저 보여줄래요. 전 이제 형수가 골라준 여자랑 장가 갈 거예요. 고마워요. 제 인생 구제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다. 너도 얼마나 놀랬니? 너처럼 착한 애가 이렇게까지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을 거야? 에휴. 아니에요. 제가 진작 상의하고 얘기했어야 하는데 아니 그 여자가 말하는 게 너무 얄밉고 괘씸해서요. 고생 많았어요, 뭐. 혼자서 무섭지도 않았어. 녹음 파일이며 그 남자가 잘못 생각했음 당신 위험할 뻔했어. 아휴, 괜찮아. 나는 이렇게 든든한 식구들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제 걱정 먼저 해줘서 늘 고마워요. 항상 가분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식구들이 안정을 찾은 후 저와 제 남편은 인공수정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꼭 아이를 더 낳고 싶어졌거든요. 상심한 어머님께 손주 하나를 꼭 안겨드리고 싶기도 했고요. 다행히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차 만에 임신이 되어 지금은 임신 4개월입니다. 다행히 안정기는 지나갔죠. 요즘은 아이 때문이라도 좋은 생각만 가지고 살려고 하고 있고요. 가끔 그 파렴치한 여자애를 생각하면 어이가 없다가도 지금은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었죠. 도련님에게 이 아픔은 쉽게 가시지 않겠지만 도련님도 인생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말이에요. 이 아픔 치유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로 인생 공부 많이 한 것 같아요. 엄마, 형수, 형, 죄송해요. 도련님이 뭐가 잘못이 있어요. 작정하고 사기치면 누가 알겠어요. 속인 사람이 잘못이죠. 그런 생각 마세요, 도련님. 그래, 그런 생각 마라.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네가 뭐가 잘못이야?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나쁜 거지. 인생 공부했으면 됐다. 그래, 이번 기회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고소라도 해야지. 그리고 어머님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로 그 여자와 남자에게 고소를 진행하였어요. 다행히 조카분이 검사셔서 이 부분에 대해 잘 알아서 해줬거든요. 어머님도 분하지만 그래도 이 집안에 그런 파렴치한 여자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정말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임신 덕분에 요즘 어머님의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저 또한 행복하게 태교 중입니다. 길고 길었던 난임 기간을 끝내고 아직 출산을 한 건 아니지만 임신이란 걸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너무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새 생명을 품고 그런 짓을 했을까 생각하니 더욱더 이해가 안 되기도 했죠. 중간중간 소송을 하면서 들리는 얘기로는 그 남자와 아이를 낳고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에게 전화로 제발 합의해달라고 고소 취하해달라고 하면서 애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콧대 놓고 앞뒤 분간하지 못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니 한편으론 애처롭기도 했네요. 어린 나이라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못된 생각을 가진 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글을 쓰면서 우리 아이만큼은 인성이 바르고 훌륭하게 키워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제 글을 마쳐보려고 해요. 날이 아직 풀리진 않았는데 겨울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대 분당 사는 여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나 안 하고 자랐어요. 물론 부모님 덕도 있지만 제 성격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사이 좋은 부모님 밑에 저 하나 외동딸을 낳고 부모님은 도란도란 살아가셨어요. 어려서 엄마는 남들에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디자이너였고 아빠도 통역을 하시는 외교관이었기에 세상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죠. 그래서 학창시절엔 종종 친구들이 공주라고 우스갯소리로 부를 정도로 부유하게 자랐답니다. 아빠와 엄마는 엄마가 외국 출장을 갔다가 만났다고 했어요. 이국적인 엄마 얼굴에 아빠가 반해 쫓아다녔다고 했죠. 그렇게 남들이 볼 때 인꼬 부부처럼 저희 집은 늘 화목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저를 제일 부러워하기도 하였고 저 역시도 저희 집이 늘 자부심이 될 정도로 항상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죠.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엄마의 뒤를 이어 멋진 디자이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공부를 열심히 하였어요. 다행히 엄마의 피를 물려받아 미술에 재능이 있어 엄마조차도 기특해 여기셨죠. 우리 연희는 꼭 나 어렸을 때 보는 것 같단 말이야. 우리 연희는 엄마보다 더 유명하고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어야 해. 당연하지. 내가 누구 딸인데. 나도 엄마처럼 멋진 디자이너가 될 거야. 그래서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지갑도 만들 거야. 그래. 우리 딸은 뭐든 잘할 거야. 엄마가 너 보는 맛에 산다 하죠. 평생 속 한 번 안 썩이고 기특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집도 부유하였지만 엄마 아빠도 늘 감정 표현에 솔직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늘 사랑을 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도 밖에 나가면 너 사랑 많이 받고 자랐지?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남들은 절 사랑스럽다고 칭찬했죠. 친구들은 늘 앞다투어 저와 놀려고 했고 솔직히 학창시절엔 또래 친구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지낼 수 있었어요. 남들이 앞다투어 저와 친해지려고 하는 통에 저 역시 학교 생활이 편하기도 하였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연희야, 오늘 너희 집 가서 우리 숙제하자. 그리고 끝나고 너희 집 아줌마가 해준 떡볶이 먹고 싶어. 가자. 그래, 좋아. 이따가 그럼 학교 끝나고 우리 집 가자. 나도 요새 아줌마가 해준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딱이네. 나도 오늘 가도 돼? 너 왜 진숙이하고만 놀아? 나랑도 놀아야지. 연희는 오늘 내가 찜이야. 나도 갈래. 그래, 너도 같이 가자. 어차피 다 같이 놀아야 재밌잖아. 그럼 끝나고 숙제도 하고 떡볶이도 먹는 거다. 이따 모여. 저는 늘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었으며 친구들도 우리 집을 너나 할 것 없이 가고 싶어 했었죠. 전 그런 부모님께 늘 감사했어요. 어려서 여유롭게 자란 덕분에 성격도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로웠고요. 항상 일하는 엄마 아빠가 늘 옆을 지켜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불만은 조금도 없었죠. 그렇게 항상 행복할 것 같던 제 앞날에도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 멋있고 커리어 우먼이었던 엄마가 난소한 판정으로 받으신 거지요. 다행히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라 사춘기는 지난 시절이었지만 늘 건강하고 밝았던 엄마에게 이런 암이란 무서운 병이 찾아오고 저희 집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죠. 내가 암이라니 말도 안 돼. 여보, 아니라고 말해줘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암에 걸린 거죠? 난 열심히 일하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우리 연이 잘 키운 죄밖에 없는데
왜 내가 암이라뇨? 우리 연이 시집도 보내야 하고 내가 이렇게나 젊은데. 진정해. 그래도 치료법도 있다고 하고 아직은 살 수 있는 희망이 더 많다고 하니 당신 좀 마음 좀 추스러야겠어. 여성의 암 중에서도 가장 생존율이 낮은 암이기에 저 역시도 암담했어요. 항상 옆에 있던 엄마가 없으면 어떡할까라는 기분으로 하루하루 피말리는 심정으로 살았죠. 엄마는 난소암 중에서도 생존율이 30% 정도 된다는 난소암 3기였어요. 정말 청천벽력이었죠. 제가 옆에서 엄마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슬퍼하는 엄마 곁에서 저 역시 웃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빠와 전 슬퍼하는 엄마 옆을 묵묵히 지키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엄마는 늘 제 걱정뿐이었죠. 우리 딸 이제 대학도 가야 하는데 내가 아직 해줄 것도 많은데 엄마가 암에 걸려서 어떡해?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왜 미안해? 왜 그게 엄마 잘못인데? 엄마는 엄마 몸만 신경 써. 이제 일도 그만하고 좀 몸 좀 챙기란 말이야. 평생 우리 위해서 일만 하고 끼니도 거르면서 일하니까 병이 나지, 어? 이젠 엄마 몸 돌봐 제발. 내 걱정은 그만하고 나도 그 송인이야. 그래, 연희 말대로 이제 당신은 당신 몸이나 신경 써요 제발. 이제 우리 걱정 그만하고 당신 하나만 신경 쓰란 말이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당신이랑 연희한테 민폐만 끼치면 안 되는데. 항암 치료 시작하고 나 머리도 많이 빠지겠지? 엄마는 머리 빠져도 예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절대 하지 마. 지금은 몸이 낫는 게 우선이잖아. 안 그래? 연희야, 엄마 너무 무서워. 그래도 우리 연희 대학교 입학하는 것도 기쁘게 축하해주고 엄마가 만든 옷도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대학 가는 기념으로. 너무 미안해. 아픈 엄마라서. 대학교 가면 조금 더 엄마가 신경 써주려고 했는데. 엄마는 그 와중에도 저와 제 아빠를 걱정하셨어요. 밥은 어떡하냐부터 시작해서 아직 저의 앞날이 구말리 같은데 중간에 엄마가 없다고 하면 우리 딸 어떡할까라는 걱정 말이죠. 저 역시도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일단 엄마의 건강관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오로지 엄마 하나만을 신경 썼죠. 엄마는 다니던 모든 일을 그만두시고 철저히 암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빠는 그런 엄마만을 생각하며 옆에서 지켜주었죠. 엄마는 고통스러운 암 제거 수술이 끝이 나고 항암에 들어갔어요. 항암에 들어가자 급격히 기운이 노쇠하였고 그런 엄마를 지켜보다 아빠는 도저히 안 되겠는지 엄마에게 제안을 하나 하였죠. 자기 몸도 이렇게 안 좋은데 혹시 나랑 같이 시골에 내려가는 게 어때? 아무래도 도시보단 몸 치유하는데 시골이 나을 것 같아. 그래, 아빠 말이 맞아. 엄마랑 아빠랑 시골 내려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좋은 음식 먹고 하다 보면 엄마도 기운 차릴 수도 있고. 시골? 아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럼 연희는 어쩌고? 학교도 다녀야 하는데 시골에서 다니는 건 무리잖아. 나야 뭐 근처 학교 앞에서 자취해도 되는 거지 엄마. 지금은 엄마만 생각하라니까. 엄마가 건강해야 나도 행복해. 그래, 지금은 당신 몸만 생각할 때야. 당장 시골 쪽으로 집 알아볼게. 당신은 당신 몸만 신경 써. 알겠지? 그렇게 아빠와 엄마는 시골에 집을 얻어 내려가셨죠. 아빠도 모든 일을 접고 엄마와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내려가신 거기 때문에 열심히 살 집을 알아보았고 엄마 아빠 두 분이 살 수 있는 조그만 전원주택을 사셨어요. 그리고 아빠도 하던 일을 다 접고 엄마와 함께 농사일을 시작하셨죠. 주기적으로 햇빛도 받고 건강하게 키운 수확물로 식사를 하니 엄마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본인이 하던 디자이너의 일을 완전히 놓아버린다는 상실감도 크셨죠. 옆에서 응원해 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 항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그래도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안색이 좋아졌어. 그럼 여기 시골이 엄마랑 잘 맞는지 밥도 잘 먹히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더라고. 덕분에 너무 좋아. 다행이다. 엄마가 좋다고 느끼면 그게 최고지 뭐. 와, 이건 엄마랑 아빠가 수확한 무로 만든 석박지야? 진짜 너무 맛있다. 그래도 엄마가 조금만 더 괜찮아지면 하던 일도 이어서 하고 싶은데 아직까진 기력이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구나. 엄마는 실력이 있는데 뭘 그래. 언제든 다시 디자이너 할 수 있어. 난 엄마 믿어. 그냥 지금은 엄마 몸에만 신경 써. 알겠지? 엄마와 아빠는 그렇게 시골살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고 저도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간간히 통화를 하며 안부를 물었을 때 엄마가 눈에 띄게 밝아진 모습을 보여서 저도 걱정을 한시름 놓기 시작했죠. 조금씩 집안이 안정을 찾게 되자 저 역시도 마음이 편했어요. 그렇게 저도 안정을 찾아갈 무렵 저에게 사랑이 찾아왔어요. 다른 과 선배였지만 자상하고 배려 깊은 모습에 반해 사랑을 시작하였죠. 남자친구는 저희 엄마 아빠가 시골에 사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외로움을 덜어주었어요. 저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자 엄마 아빠는 깊은 축하와 함께 서울에 혼자 있는 저에게 마음 한 곳 의지할 때가 생긴 것 같아 기쁘다고 말하였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연애와 함께 대학 졸업도 같이 하게 되었죠. 졸업 축하해.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도 축하해. 삼성 UX 디자이너가 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해. 아주 멋져. 아니야. 오빠가 많이 옆에서 응원해줬잖아. 그리고 시골에 계신 엄마 아빠 생각도 났고 내가 당연히 열심히 했어야지. 아, 부모님이 농사 지으신다고 했었나? 나도 한번 인사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 너무 놀라시려나? 아, 나중에. 엄마가 몸이 괜찮아지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조금 더 몸조리하고 천천히 소개해줄게. 남자친구는 대학을 졸업하던 날 저희 부모님을 뵙고 싶어 했죠. 하지만 아직까지 확신이 없던 저로서는 만남을 뒤로 미뤘어요. 남자친구 덕분에 먼 타지 생활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지만 저에겐 아직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매우 많았으니까요. 기회가 닿아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디자이너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그 입사를 발판 삼아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그의 엄마도 완치 판정과 함께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오래 흘렀고 엄마 아빠는 시골 생활에 완전 정착을 하여서 농사를 짓고 밭도 메고 하는 나날이 이어졌죠. 이제는 누가 봐도 우리 엄마 아빠는 예전 디자이너와 외교관이 아닌 시골에 있는 인심 좋은 농부였습니다. 아빠는 간간히 외주로 들어오는 번역 일도 하셨지만 주업은 농업이었죠. 그래도 밝은 엄마 아빠 얼굴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엄마 아빠의 모습이 너무 좋게만 느껴졌어요. 예전에도 행복했지만 지금은 두 분이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 나서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모습들을 보며 평일엔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엔 시골에 내려가 저도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죠. 그리고 점점 남자친구와의 만남이 지속될수록 남자친구는 결혼을 재촉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연애를 장기간 했기 때문에 결혼이란 얘기가 당황스럽진 않았죠. 결혼 얘기가 나올수록 부담스러웠지만 저도 결혼을 한다면 지금의 남자친구와 하고 싶었기 때문에 결혼을 승낙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인사시키기 전 먼저 말씀을 드렸죠. 부모님은 제 일처럼 기뻐해 주셨어요. 에그, 우리 딸이 시집을 간다는 거야?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어쩜 이리 혼자 커서 벌써 시집을 간다고 하니?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아직 완전히 결혼 얘기 오간 건 아니고, 이제부터 오가기 시작했으니까 천천히 준비해서 말씀드릴게요. 내 딸이 마음에 드는 남자라면 엄마랑 아빠는 정말 찬성이지, 안 그래? 우리 딸이 얼마나 똑부러지면 그러겠어. 엄마는 내심 제가 결혼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자 너무 좋아하셨죠. 문제는 남자친구의 집이었어요.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하자 남자친구 부모님은 당장에 절 먼저 보자고 하셨어요. 회사가 끝이 나자마자 바로 남자친구 부모님 계시는 곳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어찌나 급하게 보시자고 하시던지 허겁지겁 불이 나게 달려갔죠. 남자친구 부모님을 뵐 일식집에 도착하자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긴장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연이라고 해요. 한수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일 끝나고 바로 오느라 늦었습니다. 죄송해요. 네, 앉아요. 그래요. 옷 입은 건 합격이네. 디자이너라서 그런가 센스도 있는 것 같고. 난 또 말 안 되는 사람이랑은 겸상 안 하거든. 순간 당황했어요. 전 아주머니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소리인지 싶었죠. 일단 옷 입은 건 합격인데 만약 옷을 조금이라도 본인의 기준에 어긋나게 입었다면 바로 탈락이라는 소리인가 라고 들렸기 때문이에요. 첫 대화부터 느꼈다시피 예비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첫 만남의 어머님의 경제력과 직업적 프라이드를 자랑하기 시작하셨죠. 디자이너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내가 워낙 패션 센스, 가방 하나부터 소품 고르는 것까지 전부 예민해서 말이야. 네, 오늘 하고 온 룩도 너무 우아하세요. 제가 의상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저도 센스 있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아유, 그래요? 우리 말 좀 통할 것 같네. 아니 뭐, 우리 한수한테 들었다시피 나는 이화여대 교수예요. 아무래도 내 직업이 직업인지라 좀 고품격 인사들도 많이 만나잖아. 그래서 난 같이 다닐 때 혹시라도 좀 부끄럽게 하고 온다거나 하면 딱 질색이거든. 아, 엄마가 너무 외모에 대한 강박이랑 옷에 대한 강박이 있으셔서 그래요. 요즘 누가 그렇게 외형에 신경 쓴다고. 어머, 얘 좀 봐. 무조건 우아해야지. 우리 나이 때는 안 그러니? 그래서 내가 패션을 좋아하는 만큼 나는 아주 예술 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매우 좋아해요. 그 지적이고 우아하고 멋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우리 아들이 디자이너 만난다고 할 때 너무 좋았어요. 이제 며느리 될지도 모르는데 말은 편하게 할게요. 혹시 부모님은 어떤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 아, 엄마, 그런 얘긴 뭐하러 물어봐요.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만 중요하면 됐지, 안 그래요?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하셔놓고. 이렇게 훌륭한 예술적 감각을 가진 딸을 낳아주신 분들을 내가 몰라서야 되겠어? 보면 알겠지만 내가 굉장히 지적이잖아. 난 아무래도 격이 맞는 집이랑 사돈을 맺고 싶기도 하고 또 결혼식에 하객들이 오면 좀 꾸질꾸질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놀랐어요. 저렇게 면전에 대고 첫 만남의 부모님 직업부터 시작해서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무조건 줘야 한다는 저 강박이 특이하다 싶었죠. 남자친구를 사랑했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을 보자 실망스러웠어요. 요즘 시대에도 저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나 하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어머님 면전에 대고 또박또박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놀란 눈치였고요. 아,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지으세요. 귀농하신 지는 거의 8, 9년 되었고요. 본격적으로 농사 지으신 지는 8년 정도 되셨어요.
농사라고 했니? 아휴, 참 기가 막혀. 아니, 그럼 시골 촌뜨기라는 거야? 어머, 손 떨려라. 어떻게 양심 없이 근데 우리 집에 뻔뻔하게 인사를 와? 우리 아들한테 얘기 못 들었어? 참나. 얘 한수야. 엄마는 이만 일어나마.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구나.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머님 직업이 교수님인 것처럼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어서 사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비교할 게 되나요? 저도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어머님,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건 어머님 같으시네요. 지금 매신 스카프 굉장히 답답해 보이세요. 목도 짧아 보이시고요. 이런 걸 가지고 센스라고 하죠. 소품 하나하나 활용하는 거. 그럼 제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어머. 저 본데 없이 말하고 가는 것 좀 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농부한테 뭘 배웠겠어? 어머, 무서워. 저 눈빛 편하는 것 좀 봐. 이래서 시골 촌뜨기들이 제일 무섭다니까. 아우, 교양 없어. 여보, 봤죠? 나 진짜 놀래서 심장이 펄렁거려요. 그만해요. 첫 만남에 무례하게. 아유, 창피해서 이거야, 원. 한수야, 얼른 쫓아나가 보거라. 아가씨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에게 대놓고 싫다고 표시한 분과는 저조차도 대화하고 싶지 않았죠. 차라리 잘 되었다 싶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어쩔 줄 몰라 저를 따라 나섰고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에게 소리를 냅다 지르기 시작했죠. 나를 훌륭하게 키워주신 부모님을 욕되게 했다는 생각에 저도 앞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남자친구에게 퍼붓기 시작했죠. 어머님, 왜 이렇게 무식하셔? 나 진짜 너무 황당스러운 거 알아? 이런 분인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한다고 했을 거야. 미안해.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자신이 없어. 귀농해서 농사 짓는 게 뭐가 그렇게 격이 안 맞는다고. 참, 어이가 없네. 엄마가 약간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래. 시골에서 자라셔서 악착같이 공부하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신 거라 무시도 많이 당하시고 해서 겉으로 보이는 외형에 엄청 신경 쓰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이해해줘. 우리 엄마 되게 단순하고 다루기 쉬운 분이셔. 제발.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난 어떡하라고. 나 진짜 속상하다. 너 없으면 안 되는데 제발. 미안한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니 얘기 진작 해주지 그랬어. 그럼 이 자리 안 나왔을 거야. 그럼 나 갈게. 딱 잘라 남자친구에게 결혼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남자친구는 저에게 끈질기게 매달렸죠. 전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시부모 될 자리가 글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멈추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받아보니 남자친구의 어머니시더라고요. 따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죠. 전화로 당황했습니다. 내가 그때 보던 교양 없는 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친절하게 전화를 주셨거든요. 무슨 이유지라고 생각했어요. 나 한수 엄마예요. 그때는 내가 경황이 없어서 그랬던 건데 이해해주고 내가 오늘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저녁 식사 예약해 놓을 테니 식사 좀 할 수 있을까? 우리 둘만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내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혹시 오늘 시간 되니? 네, 시간은 되는데. 네, 거기 알아요. 네, 그럼 일 끝나고 바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때 뵐게요.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일 끝날 때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일이 끝나고 음식점으로 향했는데 어머님은 그때와는 너무 다른 태도로 저를 반겨주셨죠. 완전히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얼떨떨해하며 자리에 앉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됐는데, 일단 우리 한수가 연희 너를 포기 못한다고 하니까 나도 생각을 달리 해봤어. 그래도 아들이 좋다는데 아들이 좋다는 사람이랑 결혼시킨 게 맞는 것 같고, 내 발언은 없던 걸로 해주겠니? 내가 경솔했어. 아니요, 죄송해요. 어머님 이미 마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미 없던 말이 되나요? 저도 그때 너무 무례하게 군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고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수 씨는 제가 설득할 테니 걱정 마세요. 어머님도 격에 맞는 며느리 들이셔야죠. 그리고 산원댁 직업도 보셔야 하고요. 저희 엄마 아빠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라 안 맞을 것 같네요. 내가 미안하대도 어떻게 하면 화풀 내? 그때는 내가 아무래도 기강 좀 잡고 싶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계속되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사과에 마음이 약해졌죠. 마음은 안 그러신 분인데 그럼 말을 좀 세게 하시는 건가 싶었어요. 그렇게 사과를 받고 저는 생각을 다시 고쳐 먹었죠. 저렇게 사과까지 하시는 분이면 믿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고 나서 결혼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신혼집을 구하고 혼수도 구하러 다녔죠. 저희 엄마 아빠는 하나라도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이미 젊었을 때 모아놓은 돈은 여유가 많으셨기 때문에 저 하나 시집 보내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시댁과는 마찰이 없어 그때 빚은 갈등이 깨끗이 풀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이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저의 결혼에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 싶어 그저 조심조심하는 모습이었어요. 저희가 먼저 도착을 하고 앉아서 시부모님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뒤이어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이 등장하였죠. 그리고 저희는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아, 오셨어요? 엄마, 아빠, 한수 씨. 그리고 한수 씨네 부모님들이세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얼른 앉으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연희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우리 한수군도 그렇고 반가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온다고 온 건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앉으시죠, 그럼. 아유, 당신은 이 정도도 빨리 온 거지 뭘 그래요. 여기서 거기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이런 거 양해 안 해주실까 봐. 처음 뵙겠습니다. 전 한수 모친이고요. 이화여대 교수예요. 교수 아시죠? 그 대학생들 가르치는. 놀라셨을래나?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굳이 소개를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교수라며 언급하시고 엄마에게 악수를 청했죠. 하지만 저희 엄마는 디자이너를 하며 고위계층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셨고 고위계층 사람들의 옷이며 신발, 구두, 가방, 지갑 모두 다 디자인해 주시는 그런 유능한 분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어머니의 길을 눌러버리셨습니다. 아무리 기농을 하셨어도 역시 한번 카리스마는 영원한 카리스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아, 이 쎄한 느낌은 뭐지? 라고 생각도 했고요. 네, 반갑습니다. 패션 센스 좋으시네요. 연희 말대로 옷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보기 좋으세요. 아무래도 저희는 보이는 직업이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네요. 아, 제 직업 듣고 놀라셨나요? 약간 주눅 같은 건 안 들으셔도 돼요. 주변에서 교수 만나기는 쉽지 않겠지만 애들로 맺어진 인연 어쩌겠나요? 아, 제 여동생이 교수거든요. 그리고 제 친한 친구도 이화여대 교수인데 크게 놀랍지는 않네요. 저희 엄마도 보통 분은 아니셨기에 이를 갈고 참는 게 보이더라고요. 우아하게 엄마는 계속 어머님을 매기셨죠. 어머님은 엄마가 조곤조곤 대답을 하자 크게 불쾌하였는지 엄마 아빠의 농업에 대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천민들 대하는 것처럼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근데 농업이라는 게 참 그렇지 않나요? 저는 농사일을 하는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아니, 당신 아버님이 농사꾼이셨는데 뭘 본 적이 없어? 참나, 이 사람도 그만해요. 그리고 조용히 밥 좀 먹지, 어? 중간중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언행이 불편하셨는지 어머님을 제지하는 것 같았지만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농업이 왜요? 저희는 저희가 직접 재배하고 먹고 하는 거에 대해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뭐 어디 나가서 사회생활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지금 시골이 좋으니까 시골에 있는 거죠. 약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격적이시네요. 어머, 이래서 내가 애초에 이러니까 농사는 안 된다고 한 거야, 알겠니? 한수야, 너 지금 봤지? 내가 참아보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어. 사돈끼리 대화가 돼야지. 이거 대화도 안 되다니. 수준 딸려서 정말. 여보, 일어나요. 한수야, 일어나. 두고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죠. 저에게 사정사정해서 결국 마음을 돌렸더니 상견례장에서 이런 잘난 척을 하고 싶어서 결혼을 진행하자고 한 건가? 라는 생각과 함께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희 엄마도 보통 분이 아니시기에 망정이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엄마와 아빠에게 너무 죄송스러웠죠.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렇게 무례한 발언을 쏟아내자 엄마는 크게 웃으며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어찌나 통쾌하던지 남자친구 어머니도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이었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빨간 남자친구 어머니의 카드 지갑을 뒤집으며 소리를 치셨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지갑 제가 만든 거네요.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백도 그렇고 스카프며 다 제가 디자인한 것들이네요. 어차피 제가 만들었던 브랜드는 미씨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거니까 뭐. 제가 디자이너 하율이에요. 예명이죠. 몸이 안 좋아 시골에 내려가서 요양 겸 취미 삼아 농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 주제 파악 못하고 배운 척 고고한 척이야? 이보세요. 당신네 집안에 우리 딸 시집 안 보내. 그리고 저희 남편은 외교관이었어, 알아? 딸아이한테 듣기로는 시골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그 과거를 숨기려고 지금 이렇게 발악하고 있는 꼴을 보니 아주 우습군. 나를 깔보고 싶은데 모든 옷과 가방, 지갑이 다 내가 디자인한 것들이라니 아주 꼴 좋다 정말. 당신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거울 좀 봐. 거치장만 하지 말고 내면을 치장하란 말이야. 제 엄마의 말이 끝나자 남자친구 엄마는 입이 떡 벌어진 채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리 없다고 악다구니를 써댔죠. 거의 상견례장은 싸늘한 만남이 되었죠. 어찌나 고소하던지. 그리고 엄마의 힘을 등에 업고 저도 한마디 했죠. 아주 그 집을 묵사발을 만들었어요. 아니, 하율이라고요? 당신이? 아니, 믿기지가 않아. 저런 시골 촌뚜기들이. 아니, 한수야, 너는 왜 이런 걸 알아보지도 않고? 이제 몸이 많이 좋아져서 외부 디자인들도 해주고 있는데 참 꼴도 우스워라. 당신 내가 어떤 사람들만 상대했는지 알긴 아는 거야? 알구나, 까불어야지. 어디 교수나 불행이가 사회적 지위가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을 깔보길. 그래도 다행이다. 결혼하고 인성을 알았으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겠니? 당신 같은 집에 우리 딸 절대 못 주지. 우리 딸이 뭐가 아쉽다고? 아줌마, 정신 차려요. 농사일이라고 무시하다가 그렇게 빌고 빌었을 땐 언제고. 지금 와서 천성 나오지? 깔보려면 그 옷이나 벗고 깔봐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참나, 어줍잖은 지식으로 나대지 마쇼. 이 말을 남기고 저희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희가 떠나자 시어머니는 분을 참지 못하고 거기에 그릇들을 깨부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릇들을 깨는 과정에서 피도 보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했죠. 아주 피바람이 따로 없었습니다. 상견례가 끝이 나고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와 또 그렇게 빌더라고요. 그 집안은 비는 게 특기인지 아주 고가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우리 엄마랑 인연 끊으라면 끊을게. 그리고 엄마가 그 하율 선생님 오래된 팬이래. 갑자기 은퇴하셔서 궁금했는데 오죽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디자이너 제품이겠어. 제발. 그냥 우리 엄마 무식하다고 생각해. 미안한데 다신 안 봐 너도. 네 엄마를 원망해. 끊을게. 그리고 다른 여자 만나려면 엄마 교육부터 시켜야겠더라. 그럼 안녕. 이 말만을 남기고 전화를 끊고 저희 관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무식한 집에 절대 시집 보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아빠도 화를 참느라 혼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상하게 마음도 안 아프고 미련도 없어졌어요. 저희에게 아픔이자 상처인 엄마의 난소함으로 시골 생활을 하시는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인간들과는 말도 섞기 싫거든요. 저희 가족은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도 차츰차츰 다시 복귀를 하시려고 준비 중이시고요.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저도 회사에 아직까지 몸담고 있지만 엄마에게 일을 배워 패션으로 변화를 줘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일엔 설렘이 따르는 법이죠.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자존감 높게 키워주신 엄마 아빠에게도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 가장 크고요.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 사연들을 읽으면서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저는 결혼 25년 차입니다. 어린 시절 결혼을 하게 되었고 벌써 성인이 된 딸아이가 있네요. 저는 3남 2녀 중 둘째 아들에게 시집을 왔어요. 남편 위로 아주버님이 계시고 형님 2분과 막내 도련님이 계셨죠.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친정은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부동산도 많은데 저 혼자 외동딸이라서 시댁에서 정말 좋아하셨죠. 그런데 결혼 10년 차에 아버지께서 아프시면서 아버지 병원비로 부동산을 대부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사셨으면 좋았겠지만 얼마 못 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후로 엄마도 아프시게 되었죠. 저는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서 낮 시간대에는 거의 친정에 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시댁에서 정말 많이 불평을 쏟아내셨습니다. 둘째야. 오늘도 엄마 병간호 갔니? 네, 어머님. 매일 낮에는 어머니 병간호 오고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를 하니? 아무리 그래도 집에는 있어야 남편이 집에 올 생각을 하지. 네가 자꾸 밖으로 돌면 남편도 밖으로 돌 수밖에 없는 거다. 거기다가 우리 둘째 저녁은 잘 챙겨주고 있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녁까지 다 챙겨서 나오고 있어요. 그냥 데워서 먹기만 하면 돼요. 걔가 어떻게 데우고 차려 먹니? 네가 가서 챙겨줘야지. 아무리 엄마가 아프다지만 너희 엄마도 그건 아니지. 딸이 남편 챙기게 집에 좀 보내주셔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저희 엄마 아프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보내고 싶은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머머, 내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할 거 하면서 엄마 챙기라는 거지? 시댁에서는 병간호를 하는 것을 정말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시댁에서는 이제 저보고 고아라며 돌아갈 곳도 없는 애라며 말을 했죠. 저는 그 사실이 정말 서글프고 슬펐습니다.
극성 심호와 함께 남편은 정말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도리라고는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죠. 수십 번 헤어질까 생각도 했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딸이 있었기 때문에 굳게 참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남편에게 기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많이 했었죠. 그렇게 20년의 시간이 지나 딸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타 지역으로 좋은 대학을 다녔고 집에는 저와 남편만 생활을 하게 되었죠. 집에 저와 남편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저는 친정 유산으로 8억 빌라를 받게 되었어요. 그동안 가정주부로 생활을 하면서 경제 생활을 한 적이 없었지만 유산으로 빌라를 받게 되면서 남편만큼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과 시댁에서는 유산을 받은 이후로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즘 가고 싶은 곳 있다고 하지 않았어? 이번 주에 연차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가볼까? 아, 정말요? 요즘 많이 바쁘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긴 한데 요즘 당신 수연이도 대학 가고 그래서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 같이 여행 다니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나야, 당신이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죠. 혼자 여행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 주말에 시댁 행사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해뒀어. 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우리 이참에 여행 한번 다녀오자고. 남편은 결혼 20년 동안 단둘이 여행 한번 떠나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놀랬던 것은 저에게 선물 공세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당신, 이거 내가 전부터 해주고 싶었는데 이번에 해주게 되었네. 어머, 이게 뭐예요? 어머나, 목걸이 아니에요?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걸 준비했어요? 오늘 특별한 날도 아닌데. 그냥 뭐 당신 생각나서. 그동안 당신 고생 많았잖아. 외벌이에 아껴서 살림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이 정도 쓸 수 있지 뭐. 아휴, 고마워요. 당신한테 신혼 때 빼고는 이렇게 선물 받은 거 오랜만인 것 같네. 미안해. 앞으로는 당신한테 이런 선물 자주 해줄게. 남편은 정말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저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도 저에게 전보다 훨씬 더 잘해주었어요. 특히나 시모는 아픈 저를 위해서 손수 죽을 만들어 보내주시기도 했죠. 어머님, 죽까지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잘 먹었어요. 아이고 어미야. 몸 좀 괜찮니? 수연애비가 말하는데 몸살이 많이 났다고 하더구나. 그래도 잘 챙겨 먹어야 빨리 나으니까 먹기 싫어도 조금씩 먹어야 된다. 네, 감사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몸도 괜찮아진 것 같고요. 아, 다행이구나. 몸 괜찮아진 것 같다고 무리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 며칠은 꼼짝 마라 하고 누워있으면서 쉬어야 좋아지는 거야. 전에는 제가 아프든 말든 상관도 안 하던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몸이 아프다고 하니 먹을 걸 챙겨서 보내고 매번 참석을 해야만 했던 시댁 행사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아도 다 이해를 해 주었죠.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야 비로소 가족이 되는구나, 내 고생을 알아주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죠. 남편과 시댁에서는 제가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정말 저에게 잘해주었어요. 몸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니 빌라 관리가 어려워지자 이 핑계를 삼아서 명의를 이전하라며 이야기를 꺼냈죠. 어미야, 요즘 통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픈 게냐? 아니요, 뭐 아픈 건 아닌데 기운도 없고 힘든 것 같아요. 빌라 관리까지 해서 그런지 영 기운이 없네요. 아유, 저런. 그러냐? 좀 힘들면 애비한테 관리하라고 하면 되지. 뭘 그러니? 그래도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맡기기도 그렇고 저도 신경 쓰이고요. 예, 수연 애비야. 어미가 빌라 관리 버겁다고 하는데 좀 가서 도와주지 그러냐? 안 그래도 제가 가서 도와주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고민이에요. 뭐가 신경이 쓰인다는 거냐? 아니, 빌라 관리하다 보면 서류나 이런 것도 다 관리해야 될 건데 아무래도 아내 명의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냐? 하긴 좀 신경이 쓰이기도 하겠다. 이참에 어미야, 명의를 수연 아비한테로 바꾸는 건 어떠니? 명의를요? 아, 그건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가족인데 뭐 어때? 어차피 같이 관리해야 되는 건데 어미는 체력이 약하니 직접 하기 힘들고 이런저런 서류도 떼고 입주자들 계약도 하고 그러면서 수연애비가 맡아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그건 그렇긴 하지만 명의까지 바꿔야 하나 싶어서요. 아이고, 무슨 남편이 집 먹고 나르겠니? 어른이 잘 알아서 관리해주겠지. 그러지 말고 명의 변경해서 관리를 아예 수연애비한테 맡겨라. 그래, 당신 요즘 몸도 안 좋은데 계속 계약하는 것 가느라 정신도 없었잖아. 대리인으로 내가 가서 이것저것 서류 제출해도 계약하는 사람들한테도 신뢰도 안 생기고 그냥 내가 대표로 있는 게 낫지 않겠소? 그런가? 우선 몸이 좀 나아지는 거 보면서 결정하자. 그래, 지금 당장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잘 생각해봐. 처음에는 가볍게 명의를 이전할 걸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굳이 그래야 하나 싶었는데 생각을 해보니 입주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바뀌면서 계약을 할 때마다 남편이 대리인으로 가서 계약을 하고 그런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제가 크게 아프게 되면서 남편 시댁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게 되었죠. 어머, 당신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아니, 당신 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반차 내고 왔지. 어때? 몸은 괜찮아졌어? 아니, 몸살이 크게 왔는지 머리도 어지럽고 기운도 없네. 당신 반차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했잖아. 나 때문에 이렇게 온 거야? 아, 그럼. 아침에 당신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 뭐 좀 먹었어? 내가 죽이라도 끓여줄게. 아니다. 어머니가 당신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죽 보내준다고 그러시더라고. 조금만 기다려. 엄마 죽 보낸 거 오면 바로 그거 먹자. 남편은 제가 몸이 크게 아팠을 때 제 곁에서 먹을 것도 챙겨주고 병간호를 다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왔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남편에게 제 빌라 명의를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이후로 남편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세상 다정하던 사람은 어디 가고 남편과 시댁은 빌라를 받고 나서는 그 전의 태도로 돌아가게 되었죠. 제가 아파도 관심을 주지 않고 특히나 밖에서 돈 한 푼도 벌지 않는다며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 생활비를 더 달라고 하니 직접 벌어서 쓰라며 타박하기도 했어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조금 부족하네. 나 병원도 가봐야 하고 우리 수연이 먹을 것도 챙겨줘야 하는데. 뭐? 뭘 했다고 벌써 생활비를 다 써? 당신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병원을 가야 해서 조금 더 필요해. 아니, 밖에서 돈 한 푼 안 벌어오면서 무슨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 정 필요하면 당신이 밖에서 식당 일이라도 해서 벌던가. 정해진 생활비 외에는 나도 못 줘.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빌라 수익은 매달 수익 내고 있잖아. 그거라도 좀 나눠줘 그러면. 이걸 왜 당신한테 줘야 하는 건데? 내 명의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뭐라고?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거 원래 내 빌라였어. 직접 나가 돈을 벌라는 남편에게 저는 빌라 수익이라도 나눠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자기 명의인데 왜 수익을 나눠야 하냐며 말을 했죠. 저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시댁에 이야기를 했는데 시댁에서도 똑같이 당연히 너한테 나눠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예, 그거 이제 수연애비 빌라인데 그걸 왜 나누니? 네? 어머님, 그거 관리하려고 남편 명의로 바꾼 거잖아요. 아무리 명의가 바뀌어도 그렇지, 그건 제 빌라였어요. 제가 친정에서 받은 빌라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지금은 애비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니? 그럼 당연히 수익을 나누던 안 나누던 아범 마음대로가 아니니?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려고 나한테 연락하려고들랑 하지를 말거라. 저는 시모의 태도에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잘해주었던 게 다 연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끙끙 앓으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다 생각이 들었지만 그대로 빌라를 뺏길 순 없다고 느꼈죠. 저에게도 한 가지 믿는 구석은 있었어요. 바로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통장이었습니다. 여기에는 8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 있었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다른 유산이었죠.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통장이었어요. 저는 이 돈을 가지고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통장이 있었다는 걸 남편이 알게 되면서 발생했어요. 당신, 이게 무슨 돈이야? 왜 당신 통장에 8천만 원이나 들어있어? 뭐? 여보,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이미 다 쓴 통장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줘. 당신 왜 거짓말 하는 거야? 내가 이미 가서 통장 정리도 싹 해봤어. 오늘까지도 8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돈이냐고? 이거 내가 모은 돈 아니야.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남긴 돈이라고. 빌라만이 아니고 이렇게 돈으로도 남기고 가셨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게 말을 안 한 게 아니고 어쨌든 어떻게 이 통장을 봤어? 도장 좀 찾으려다가 봤어. 아휴, 당신 이거 언제까지 나한테 숨기려고 한 거야? 잘 됐다. 이번에 빌라 수리 비용이 꽤 나오는데 이걸로 수리를 하자. 뭐? 왜 내 돈 가지고 수리를 해? 빌라 이제 당신 명의라며. 당신이 알아서 관리해야지. 수익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나온 돈을 집으로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거기 필요한 돈을 줘야 하는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당신 돈이 내 돈이고 그런 거지. 정 돈 넘겨주기 싫으면 앞으로 생활비고 뭐고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을 거고 수연이 학비도 지원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8천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생활비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지원도 모두 끊어버리겠다며 협박을 했어요. 아직 대학생인 딸의 앞길에 혹시라도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았지만 이것마저 뺏기게 되면 저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 절대로 안 된다며 버티게 되었죠. 저의 완강한 태도에 남편은 시댁에도 저에게 8천만 원이 있다는 걸 알렸습니다. 그 후로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돈을 달라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오히려 뒷돈을 챙긴 저에게 이혼 사유가 있다며 위자료 내기 전에 그냥 돈 주고 편하게 살라는 얘기도 했죠. 옳게. 이게 명백히 이혼 사유가 되는 거 알고 있지? 승철이가 좀 순해서 이런 말은 안 했겠지만 올케가 뒷돈 꽁치고 있었다는 걸로 소송해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네? 형님, 이거는 제가 수연 아빠한테서 받은 생활비에서 뺏어 모은 게 아니라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산이에요. 그러니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요. 그건 올케가 생각하는 거고 올케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걸 어떻게 올케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산이라고 증명할 수 있어? 그게 못하잖아. 이렇게 싸워봤자 올케한테만 손해야. 그러니 내가 승철이한테 잘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 돈 승철이한테 넘겨. 그러면 결혼도 유지하고 수연이 대학교 지원도 다 해줄 거니까. 시댁에서는 그동안 몰래 돈을 빼돌린 것이라며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오히려 저에게 협박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건 제가 받았던 친정 유산이라고 여러 번 말을 했지만 시댁 측에서는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냐며 반문을 해왔죠. 남편과 시댁의 압박에 저는 지쳐갔고 그렇다고 해서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어린 딸아이가 이걸 알기라도 하는 날에는 저보다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 시댁에서는 가족 모임을 하자며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유학을 갔던 형님과 형님 딸을 제외하고는 아주버님부터 두 형님, 막내 도련님과 시모, 남편까지 모두 모인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저를 설득하고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8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죠. 재수씨, 내가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굳이 승철이한테 돈 주기 싫으면 그냥 나한테 투자를 해요. 재수씨, 나 사업하는 거 알죠? 이번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재수씨 돈 투자하면 내가 다시 안 돌려주는 게 아니고 불려서 돌려줄게요. 어머,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진짜 그 돈 다 쓸까봐 승철이한테 못 주는 거니? 그렇게 고민되면 그냥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 돈 나한테 맡겨라. 내가 더 많이 불려줄게. 맞아, 올게. 그거 그냥 통장에 넣어둔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나중에 쓰려고 하면 세금 떼어서 그만큼도 더 못 받아. 그러니까 다들 저축 안 하고 투자하는 거지. 그냥 가져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라는 거지. 계약서도 다 쓰고 그러면 올케도 좀 안심이 되지 않겠어? 정말 우리는 가족인데 이 정도도 못 해줘? 당신 정말 너무하네. 솔직히 당신한테 빌라 받았을 때는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빌라 수리를 해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니더라.
버는 만큼 다 수리하는데 나가고 있는데 당연히 수익이 나도 집에 못 갖다 줬지. 내가 있는데 안 줬겠어? 일단 이번에 수리해야 할 곳 다 수리를 하고 나오는 수익은 그때부터 다 가져다 줄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맞다. 가족인데 뭐 뒤통수라도 치겠니? 빌라 수익 때문에 그런 거라면 수연애비가 말하잖니. 수리해야 할 곳이 많아서 수익을 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싹 다 고쳐서 다음 수익부터는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시댁 식구들은 다들 가족이라면 응당 그래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시댁 식구들의 생각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빌라가 오래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매번 수리비 때문에 한 푼도 돈을 가져다 주지 않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남편이 빌라를 받고 나서는 평소 타던 자동차도 바뀐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자꾸 저한테 통장을 넘기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통장 드릴 생각 없습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뭐? 당신 정말이야? 당신 이렇게 나가면 나 소송할 거야. 당신 생활비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그래, 마음대로 해봐. 이건 엄마가 남긴 유산이고 당신네들이 탐낼 자격은 하나도 없으니까. 뭐라고? 당신네들? 너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니? 아니 얘가 돈 맛을 보더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그동안 빌라 수익 받을 때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게 나한테 권리가 없어? 당신 재산이면 내 재산도 되는 거지.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내놔. 저는 저에게 협박을 하는 남편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저를 붙잡더니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달라붙어 작은 방에 저를 밀어넣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문 열어 빨리! 이거 납치고 감금이야? 납치? 감금? 웃기는 소리 하네. 당신이 정신이 이상해졌는데 어떻게 밖으로 나가라고 해? 내일 정신과 전화해 놓을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다가 검진 받으러 가자고. 뭐? 다들 미쳤어?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러게 처음부터 통장 넘겼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겠니? 됐다. 거기서 반성이나 하거라. 들어간 김에 통장 비밀번호나 알려주고. 그래.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바로 문 열어줄게. 정말 대단들하다. 남의 재산 뺐더니만 이제는 협박, 감금까지 해? 정말 징글징글하다. 그 징글징글한 거 끝까지 한번 겪어봐.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시댁 식구들은 계속 작은 방, 광에 저를 못 나가게 두었습니다. 밖에서는 단단히 걸어 잠갔지 창문도 없는 공간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불안하고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특히나 핸드폰도 바로 거실 가방에 두고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절망에 빠진 순간 새벽이 되어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려 하니 바로 입을 막고 저를 꺼내주었죠. 쉿! 작은 엄마, 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저 유빈이에요. 유빈아, 너 캐나다에 있는 거 아니었어? 어떻게 여기에 있어? 엄마는 어디 가셨어? 엄마는 지금 밖에 계세요. 빨리요. 다른 가족들 깨기 전에 빨리 나가셔야 돼요.
새벽녘 저를 꺼내주었던 것은 15살이었던 형님 딸이었습니다. 몰래 저를 빼주고는 밖으로 얼른 나가야 한다며 말을 했죠. 형님 딸은 형님과 함께 아주 어릴 적부터 캐나다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 혼자 국내에 살고 있었죠. 돌쟁이였던 형님 딸을 14년이 지나서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시댁에서도 이 사실을 탐탁치 않아 했지만 어차피 유학 자금은 형님 친정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뭐라고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몰래 밖으로 나와보니 형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언제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동서, 괜찮아? 아유, 내가 동서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바로 왔잖아. 동서, 정말 괜찮은 거야? 네, 제 얘기 어떤 거 들으신 거예요? 아니, 동선의 어머니 돌아가시고 남긴 빌라를 넘겨줬다며. 왜 그랬어? 아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 보기 전에 이동하자. 형님은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자며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꺼낸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형님은 이 집안 사람들이 다들 돈에 미쳤다고 말을 했죠. 본인 역시 신혼 때 친정이 잘 사는 걸 알고서는 돈을 자꾸만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말도 마. 결혼한 지 1년이 딱 지나니까 그때부터 도련님이고 아가씨고 어머님이고 다들 돈돈거리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거기다가 남편도 사업한다고 사업자금 필요하다면서 징징대지. 나도 처음에는 친정 도움받아서 몇 번 도와줬었는데 이게 한 번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었어. 정말요?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형님이 그냥 유빈이 교육 때문에 해외로 가신 줄만 알았죠. 아유, 나라고 친정 식구들 다 여기 있는데 가고 싶었겠어? 거기다가 겨우 돌진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말이야. 친정에 얘기를 했는데 친정에서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유학을 가겠다고 한 거지. 뭐 시댁에서는 결사 반대하면서 난리였지만 돈은 다 친정에서 대준다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 그래서 나도 캐나다로 가게 된 거야. 아니 그래서 빌라는 어떻게 하다가 넘겨준 거야? 저는 형님께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해드렸습니다. 형님은 그럴 줄 알았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아주버님과 이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니 굳이 하지는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종종 아주버님과 통화를 하면서 한국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남편에게 빌라가 넘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부랴부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을 하셨죠. 아마 그 집 사람들은 내가 자기들 피해서 해외 간 거 다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 동서한테는 더 겸허하게 접근했겠지. 내가 여러 번 동서한테 귀띔을 해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남편한테 물어봐도 동서 전화번호는커녕 서방님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잖아. 아유, 처음부터 알고 내가 말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괜찮아요, 형님. 이렇게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그런데 형님은 이렇게 저 도와주셔도 괜찮으신 거예요? 그럼 뭐 어때? 그리고 본인들이 잘못한 일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라 할 순 없을 거야.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혼은 할 거지?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네, 어느 정도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저쪽에서도 제 유책 사유로 이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요.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이혼 준비하던 변호사가 있는데 소개해 줄 테니 한번 만나서 얘기해 봐. 형님께서는 이혼을 준비하던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고, 저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혼 청구와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협박과 감금, 폭행 등으로 인한 형사 고소까지 준비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마련하게 되었죠. 사실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어진 것을 알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전화며 문자며 엄청나게 보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당신 어디야? 어떻게 거기서 나왔어? 당신 그렇게 빠져나가면 무사할 줄 알아? 어떻게 날 거기에다가 갇혀놓을 생각을 했어? 그렇게 하면 내가 순순히 통장 넘길 거라고 생각한 거야? 뭣도 없는 주제에. 결국 당신 통장은 나한테 오게 되어 있어. 지금 통장도 나한테 있고 비밀번호를 내가 모를 거라 생각해? 어디 한번 잘 분석해서 찾아봐. 당신이 찾을 수나 있나?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 다 증거 자료로 모아서 이혼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해. 이혼 청구? 누구 맘대로? 이혼 청구는 당신이 아니라 내가 해야지. 몰래 뒷돈 만들어 놓고서는 어디서 이혼 청구를 입에 올려? 내가 언제 몰래 뒷돈을 만들었다고 그래? 그건 내가 유산으로 받은 거야. 멍청하면 말이나 하지 말지. 유산으로 받은 걸 누가 알아? 어차피 당신 통장에 있었던 건데 누가 보냈을 줄 어떻게 아냐고? 멍청한 건 당신이야. 뭐가 되었든 내가 당신 가족들 고소할 거니까 두고 봐. 저는 남편에게는 이혼 청구를 진행하였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형사고소도 진행하였습니다. 쉽게 협박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형사고소에 대한 진행은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경제적 활동을 한 것은 오로지 자신이었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해왔지만, 사실 남편은 한 달에 100만 원 남짓한 생활비만 주었을 뿐, 나머지 금액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채워 넣었었습니다. 빌라를 받게 되면서 넉넉해졌을 뿐, 그전에도 생활비는 거의 반반으로 내왔었죠. 이에 대한 증거도 모두 마련을 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제가 이혼을 청구한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시모는 정말 길길이 날뛰었죠. 너 내가 불쌍해서 걷어주었더니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고아 주제에 이제는 눈치 볼 것도 없다고 막 나가는 거지? 제가 왜 불쌍합니까, 어머님? 저 엄마 아빠 다 살아계셨을 때 시집갔고 25년 동안 부족한 거 없이 도리 다 했습니다. 너무하신 건 어머님이시죠? 아유, 정말 단단히 미쳤구나. 남편을 받들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게 어떻게 도리를 다 한 거니? 제가 먼저 시작한 적 없습니다. 가만히 있던 저를 건든 건 그쪽들이시고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는 눈치를 봐야 할 필요가 없겠네요. 뭐? 그쪽? 너 이제는 막 나가자는 거구나? 그래, 어디 한번 해볼 대로 해봐라. 형사고소? 너 그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니?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아시겠죠. 쉽게 되는지 아닌지. 근데 제가 당한 것도 쉬운 건 아니라서요. 가해자는 본인이 한 일 전혀 모른다더니 딱 그 짝이네요. 더 저에게 할 말 있으시면 다 해보시죠. 이것도 한번 증거로 넣어보게요.
지모는 저에게 계속해서 막말을 퍼부었고 저는 이 통화를 모두 녹음을 해 또다시 협박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형사 고소 결과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혐의가 적용되면서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이혼 역시 성립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고민이 되었던 재산 분할은 절반이 인정되면서 분할을 받을 수 있었고 유산으로 받았던 것은 그대로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옮겼던 빌라는 그때 당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시 다시 되돌려주겠다는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를 작성하고 영상도 만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3자 앞에서 작성한 각서와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했던 증거 영상이었죠. 그로 인해 법적으로 증거물을 제출한 결과 남편에게 명의를 이전했던 빌라는 증거 효력으로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형님 역시 아주버님과 이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캐나다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제 인생을 살라며 응원을 해 주셨어요. 요즘도 종종 형님과 통화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는 현재 딸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어요. 25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면서 이렇게 마음이 시원할 줄이야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었네요. 앞으로 어떻게 재미있게 살아갈 것인지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시간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